제가 틈날 때마다요, 한국의 지하 경제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지하 경제 규모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는 GDP의 10%, 조세 회피는 3.7%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월등히 높은 나라다라는 건데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4년 기준 지하 경제는 16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0%가 이렇게 넘는다는 거죠. 조세 회피는 55조라는 겁니다. 자, 조세 회피 요인이 경제 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그 연구라는 전북대 경제학부 김종희 교수의 이 보고서에서 나타났는데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OECD 26개 회원국을 상대해서 지하 경제 및 조세 회피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 조세 회피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골적인 탈세, 즉 지하 경제로 감으로써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지하 경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결국 지하 경제는 돈을 내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를 유발해서 재정 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초과 부담을 가중시킨다. 즉 기업이나 기업의 법인세, 또 개인들의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즉 세원이 포착된 사람들한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쪽으로 가는, 즉 착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이런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 경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 노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 탈세를 하거나 지하 경제를 갖다가 조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석 결과 GDP 대비 지하 경제 규모는 20년 평균에서 10.89로 이 주요 7개국 국가의 평균인 6.65보다는 물론이고 나머지 18개 국가 OECD 평균 8.06보다도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지하 경제 규모가 클수록 결국 세금을 안 내는 부분 탈세도 늘어나서 한국은 GDP 대비 조세 회피 규모가 3.72로 주요 이 7개 국가 G7의 2.21이나 나머지 18개국의 3.06보다도 이 평균 3.06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인데요. 자, 지하 경제가 161조, 조세 회피가 55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 바보다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 월급쟁이들이 전부 유리지갑으로 투명하게 다 색출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탐욕이 탐욕을 낳는 이 기형적 국가다. 자, 지하 경제가 조세 회피 경제, 이걸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상적인 경제도 커질 것이다. 결국 지하 경제 양성화가 아닌 지하 경제 활성화가 되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 경제가 만연한데 이거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다운 계약서 쓰는데 다운 계약서 쓴 만큼 지하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조세 회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장관들 청문회에서 무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다 지하 경제에 일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이요, 이 지하 경제 조장에 조세 회피에 앞장서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피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마피아들이 하는 마약, 그 다음에 가짜 술, 또 마피아들이 하는 무슨 술집, 이런 거,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세금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오늘 저지경이 된 거, 그리스가 저지경이 된 부분에 이 오랫동안 마피아나 조폭들이 한마디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는 습관이 무진장하게 깔려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이 대공황이나 날강도 귀족 시대에 보면 마피아들이
한마디로 금주령 시대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하경제를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지도층이 지하경제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준법의식이 희박해져서 젊은 애 중에는 도박 사이트 만들어서 한반 나도 이 뭡니까? 밭에다가 돈을 한 50억 좀 묻어놓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폭들이 전부 이 인터넷 온라인 도박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지하경제 161조는 저는 사실은 실상보다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뭡니까? 주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신고액보다 아주 더 많이 받으면서 착복하는 부분이라든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 숨어있는 지하경제, 뭐 사채, 대부업체 이런 부분에 지하경제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넷 도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한마디로 족보 없는 술을 팔면서 가짜 술을 팔면서 탈세하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시키고 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면요. 지하경제 규모는 실제 300조는 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하경제가 만성화되면서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데 이 고졸 청년 실업률이 또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학을 나온 사람 실업률이 이 고학력 실업자가 많지 고졸은 취직이 잘 되거나 뭐 전문학교 취직이 잘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요. 올해 1, 2분기 모두 고졸 이렇게 고졸생들의 실업률이 10%를 넘은 겁니다. 3분기도 10%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흔히 눈높이를 낮추면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말들이 사실상 허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99년부터 2016년간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은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0%를 기록했습니다.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이 2년 연속으로 10%를 기록한 것은 통계 기준을 새로 적용한 99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12%,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3분기 10.8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2분기도 10.9%, 3분기 연속으로 10%를 넘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교육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고졸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꼭 대졸자가 해야 되는 일자리들은 제가 볼 때 3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고졸이 해도 돼도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3에서 50%만 대학을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제 기왕이면 뭐 대졸자도 뭐 낮은 직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졸 쓰지라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요. 고졸자들이 취직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게 배가 불러서 좋은 직장만 바라니까 취직을 못한다. 자, 고졸이나 전문학생들은 취직을 잘한다 이러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지금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 국졸이 지금은 고졸입니다. 학력 인플레이로요. 그래서 지금 고졸 일자리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허접한 한마디로 알바라든지 허접한 임시 일용직 파견 근로 이런 이 잡다한 그냥 중간에 비어있는 뭐 정식 직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고졸로 가게 되고요. 안정적인 고졸 일자리는 매우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요. 모두가 학력 인플레이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고 사는 이것이 옳은 거냐. 저는 정말로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적성
이 직장의 적성에 맞춘 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갈 거냐, 또 기술직으로 갔을 때 고등학교 공고 3년과 과거에 상고 3년과 또 전문학교 과정을 연결해서 기술직이라도 자기의 기술적 적성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이 뭡니까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공고, 상고, 뭐 특성화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전문학교들이 전부가 총체적으로 부실해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일반 대학을 가서 쓸모도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서 7년 뒤에는 공대생 전체적인 정원을 너무 늘려가지고 공대를 나도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벌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한마디로 교육관료들은 너무나 태평합니다. 집 때문에 전월세 남부터 해서 뭐 난리인데요.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6만 채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지금 900만 채에 달하고 있다. 빈집이요. 이러던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총 주택수가 1636만 호인데 이 빈집이 지금 100만 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체 집의 6.5%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빈집들은 시골에 빈집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1990년에는 빈집이 19만 호였는데 25년 만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빈집 중 한 30%가량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고요. 빈집 중 절반 이상은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도 15.5%라는 겁니다. 세종시의 빈집 비율이 20.3%다. 즉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세종시라는 그런 어떤 행정복합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많이 지었는데 실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한마디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남 전북은 14%, 10%, 11%인데 이 농촌의 빈집으로 보이고 강원도도 10.4%고 서울은 2.8%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노후주택을 떠나 신축 아파트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이렇게 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외면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일본처럼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의 빈집에 대해서 이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운운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빈집을 사들여 가지고 차례대로 말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개량 개조하고 신축을 해서 도심에 젊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빈집이니까 가격도 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한국도 앞으로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빈집이요. 200만 채, 300만 채 될 수도 있고 도심 곳곳에서도 빈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안 하는데 한편으로는 빈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언밸런스를요. 정부가 빈집 개조 전략을 다음 어떤 대선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내가지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무슨 보금자리니 또 무슨 행복주택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 때 쇼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부동산 업자들 장사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정권 끝나면 사라져버리지 말고요. 빈집을 정부가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나 한마디로 주거가 매우 열악한 노인들을 살게 하는 방식을 정부가 이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농촌으로 귀농을 하고 싶어하는 인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지역에 버려진 빈집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서 정말로 도시에서 사업 실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토지도 좀 대여를 해주고 놀고 있는 보정을 써서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역의 경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젊은 인력들이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좀 이바지하고 인구도 좀 충원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남부, 강원 같은 이런 지역에서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지금 이 젊은 애들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통계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빈집 대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